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000년부터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일들은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일, 그리고 사육곰, 우리가 사육곰을 기르면서 웅담을 채취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 그런 활동을 하다가 2004년에 그 시기를 즈음으로 해서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활동을 하라는 이 녹색연합의 이제 이 개편에 따라서 에너지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부안의 핵폐기장 문제를 보면서 핵발전소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져들었고, 그걸 좀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방금 강의를 하셨던 윤순진 교수님께서 제 선생님이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찾은 답은, 왜 멀리서 에너지를 수입해 와서 그걸 태우지? 왜 석유를 수입하고 우라늄을 수입하고 석탄을 수입해서 그걸 엄청나게 태우면서 그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편익을 누리면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방식일까? 이런 방식 말고 지역 시스템으로 가자.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지역에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로컬 에너지 시스템을 공부하자라고 해서 제가 공부한 영역은 지역 에너지 전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측정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국의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공동체,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또 그 활동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것으로 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고가 뻥 하고 터지더라고요. 저는 체르노빌이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웃나라에서 사고가 터졌고, 그 사고가 터져도 한국 사회는 바뀌지 않고 핵발전을 계속해서 짓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작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만들기 시작한 게 녹색당을 만드는 일을 끼어들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가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데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편으로는 녹색당을 열심히 하는 일,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당선되셨던 박원순 시장님께 서울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소비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계속 끌어오고, 서울의 자립률은 매우 낮아서 다른 지역에서 전기나 에너지를 안 보내주면 서울의 1000만 명의 삶이 지탱이 안 되는데, 지금 서울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은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 추가로 발전소가 지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제안을 받아서 그때부터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8년 동안 한편으로는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이런 노력들을 저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또 한 번에 제 삶에서 좀 바뀌게 되게 된 큰 계기가,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는 짓지 않는다, 그리고 신규로 석탄 발전소도 짓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 계획해 놓았던 것들까지는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와 석탄 발전소는 안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2018년도에 저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죠. 근데 녹색성장위원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서 한국을 녹색으로 성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결과에 있어서는 4대강을 한다든지 핵발전소를 짓는다든지 그닥 아름답지 못했고, 저도 녹색연합으로 활동하는 활동가였을 때 이렇게 녹색성장이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 제안이 온 거죠. 이제 우리가 사회를 바꿔간다면은 그게 말로 되지 않고 실제 이 에너지를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해서 정말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싶어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우리나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가 느낀 이 2년 동안의 경험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기후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정부를 운영하는 정부의 지도자들 그리고 행정 관료들은 기후 문제를 그냥 아주 부수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보다 훨씬 더 경제 성장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당연히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기후 위기는 여전히 먼 미래의 일, 그리고 환경단체나 관심 가지는 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정책은 열심히 만들었지만 늘 제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왜 이렇게 계획은 열심히 수립하는데 변하지 않지? 왜 이렇게 열심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지고 맨날 싸우고, 산업부 와서 싸우고, 이 산업부 줄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교토교통부 아직 우리 이거 준비 안 돼 있습니다. 환경부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막 그 논의를 하면서 어쨌든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냐는 듯이 잃어버리고 행동하지 않은 지가 저는 수십 년이 누적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기후위기, 우리나라의 현재는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통과하고 심의하는 날, 그때 제가 기재부에서 오신 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2020년 경제 운영 방안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봤습니다. 200페이지짜리였고요. 그 200페이지짜리에 한국의 경제를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단 2페이지밖에 안 들어있더라.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경제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여기고 경제정책 자체를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줄이겠다는 단 2페이지밖에 안 들어있더라. 이건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기재부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2페이지가 들어간 거다. 경제운영계획에 기후변화가 언급된 것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간극이 정말 크고 더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회의를 마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난해 저는 그린 뉴딜이라는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린 뉴딜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데 왜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논의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었고 그 내용들을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그린 뉴딜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서 느꼈던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가 너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여야 되는데,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정말 전 사회의 사람들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회를 대전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화석 에너지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스템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모아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이 경제 시스템이 만든 사회적 불평등,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 힘든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사회를 대전환하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기후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환경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만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이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세상을 바꿀 수도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뭔가를 하는 방식을 그린 뉴딜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 그린 뉴딜 안에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대전환,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건데요. 이 바꿀 때도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는 것, 그리고 빨리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자원을 투입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77억 명이 지구에서 많은 경제 활동을 했을 겁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기도 했을 거고요. 이동도 했을 거고요. 그렇게 77억 명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 대가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집중해서 기후위기를 더 심화시킨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 자연을 보호하는 일, 누군가를 돌보는 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 그래서 우리 하루를 열심히 보낸 대가가 지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방향을 전환해 줘야겠죠. 그러려면은 과감하게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로 건설 계획이라든지 인프라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항을 5개나 더 지을 공항 건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고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런 파괴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돈을 쓰면서 그린 뉴딜 합니다, 태양광 풍력 늘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문제를 저는 오히려 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멈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멈추고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원을 투입해서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 그게 그린 뉴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그린 뉴딜에 관한 자료나 내용들을 막 쓰면서 기후위기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집회도 하고 경제도 바꾸고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닥 크게 반향을 못 얻었는데요. 5월 12일 날 대통령께서 코로나 국면에 경기 부양이 필요하고 경기 부양의 하나의 방식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지금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린 뉴딜의 방향입니다. 아직 저는 우리 사회에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는 동동 떠다니는데 이 그린 뉴딜이 뭔지, 그린 뉴딜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뭐로 만들어갈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아직 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입장문을 쭉 읽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그린 뉴딜이 뭡니까? 저탄소 녹색 성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린 뉴딜이 뭡니까? 토건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린 뉴딜이 뭡니까? 7월 중순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아직 정부도 뭔가 코로나 이후에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라는 걸 던졌지만 아직 그린 뉴딜의 개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뭔가를 통해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사태라고 한다면은 비상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사람과 자원과 우리의 예산을 동원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비상하게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움직여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스타트 라인, 뭔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이제 달리겠죠.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달리는가. 이 숙제가 우리한테 저는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린 뉴딜 논의를 보면 우려도 됩니다. 어떤 우려가 되냐면, 녹색 산업, 온실가스 줄이는 것과 같은 모든 사업 아이템을 다 발굴해서 그걸 그린 뉴딜이라는 한 바구니 안에 담는 겁니다. 정책 아이템들의 조합이죠. 저는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녹색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업들을 몇 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방향 전환이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우리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크게 바꿀 것인가, 이 질문에 이제 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각자 도생은 안 되는 상황으로 왔다. 각자가 자기 배를 만들어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고 이 배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0만 명의 생명이 감염병으로 사라졌는데요. 50만은 노원구 인구가 50만이 조금 넘습니다. 한 구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사라졌고,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우리의 경제도 멈추면서 항공산업이라든지 여행산업이라든지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비정규직, 특수노동자, 이런 분들은 생계가,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감염병으로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온실가스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평등은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어떤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가혹해지는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 코로나와 경제 위기 다음에는 더 큰 기후 위기가 닥치고 있으니까요. 호주 산불로 시작했습니다. 10억 마리의 야생동물과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불이 끝날 것 같지 않게 2, 3개월이 계속됐습니다. 공항이 마치 집에 자동차가 주차해 있는 것처럼 비행기들이 멈춘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시베리아가 평균 기온보다 10도 정도 높은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 유출, 산불, 북극 지방이 지금 기후 위기의 가장 이 극단을 또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복합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감염병이 증가하죠. 경제는 어려워졌죠. 그 속에서 기후 위기는 왔습니다. 대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폭염, 올해 6월달이 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달이라고 합니다. 7월, 8월을 대구 분들은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에 에어컨을 틀고 사람들을 그 속에서 쉬게 하면 됐지만, 이제 비대면 사회입니다. 비대면 시대의 폭염을 가난하고 또 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에게 정말 복합 위기가 왔고요. 이 위기는 한 건 한 건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후 위기와 불평등과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경제 활동이 지구와 나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기후위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때도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요즘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기후위기의 속도감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84년도에 북극의 면적, 2016년도 절반이 줄었고, 문제는 면적뿐만 아니라 두께도 줄고 있어서 남아있는 절반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북극이 지금도 시베리아나 이 일대를 중심으로 높은 고온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과학자들, 북극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남아있는 절반이 2030년경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이 여러분 1도 오른 지구에 살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은 1.5도입니다. 1.5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발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5도가 마지노선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아무런 정신을 못 차리고 온실가스 못 줄였을 때 1.5도에 도달하는 순간은 언제쯤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17년도에 우리가 1도를 넘어섰고요. 이대로 쭉 가게 되면은 2040년경에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5도를 넘어선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20년이 남은 걸까요? 20년? 20년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온도 1.5도에 도달하는 게 2040년인 거고요. 지금 속도대로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탄소 예산, 1.5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탄소량, 요거는 7년 4개월, 이 속도대로 7년 4개월을 우리가 매일매일을 보낸다면은 그 1.5도에 대한 탄소 예산은 7년 4개월이면 다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7년에서 8년 남짓입니다. 조천호 박사님, 파란 하늘 빨간 지구를 쓰신 기상학자 조천호 박사님 지난 월요일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시베리아가 그치,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2배에서 3배 정도 온도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인데 정말 속도가 놀랍다. 그리고 가끔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시간은 훌쩍 뛰어넘어서 2030년이 된 거예요. 지금 2030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남은 10년을 제대로 못 보내서 탄소 예산을 다 써버린 2030년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사회가 괜찮은 사회일까? 좋은 사회일까? 사람들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남아있는 희망이 없어진 2030년대를 맞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저희는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천호 박사님과 제가 그리고 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뭐 하죠? 라고 했던 이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천호 박사님 항상 그래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왜? 집중하면 못할 게 뭐가 있냐? 오른쪽의 그래프는 1.5도에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배출하던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온실가스 감축의 방향입니다. 2050년 넷제로라 하면 거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석유나 석탄이 땅에 묻어져 있어도 그걸 꺼내서 태우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또 2050년에 거의 배출하지 않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안에는 지금 배출하는 양의 절반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배출하는 양의 절반을 10년 안에 줄여야 되고 2050년에는 거의 배출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지 배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하던 평소대로 방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사진을 지난해 보도자료로 보고 이렇게 뉴스에서 보고 뭔가 뒤통수를 하나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그래프에 나오는 자료들은 2018년도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1.5도 특별 보고서였고요. 이게 2018년도 10월 달에 한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발표가 됐었고, 그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정말 가슴으로 머리로 읽은 사람들은 지난해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종에 저항하라. 영국에서 사람들이 자연사 박물관을 점거하고 이 기후위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가 멸종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전 세계는 점점 더 불평등해졌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옥스팜 보고서를 봤더니 8명의 전 세계 억만장자가 전 세계 36억 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만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8명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의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평등한 사회,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줄이고 절대절명에 우리의 화석 에너지를 안 쓰는 이 상황은 매우 중요한데, 동시에 이런 문제들, 농민의 문제들, 노동자의 문제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문제들, 세금이 올라가면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걸 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탄소세, 육류세, 비행세 이런 것들이 매우 폭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뭐죠?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우리 지금도 바로 옆에서 기후위기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빈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자고 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요? 이거 우리에게 던져진 저는 아주 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그린 뉴딜이 필요합니다. 뉴딜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 뉴딜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가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거고 공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산을 들여서 테네시강 개발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와그너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고용보험과 연금, 사회안정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지난해 미국에서는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청년들이 그린 뉴딜을 요구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그린 뉴딜은 이런 겁니다. 10년 안에 미국을 100% 청정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사회로 만들고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나 공동체가 타격 입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라는 게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목소리에는 미국의 정치인들 더 이상 화석에너지 기업들로부터 로비 받고 선거 자금 받지 마라. 우리 그렇게 받는 기업들 보이콧하겠다. 그 정치인들 보이콧하겠다. 그리고 그린 뉴딜 얘기하는 정치인들 뽑겠다라는 게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핵심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 그리고 EU에서는 그린 딜이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저 표를 한번 보시죠. 그랬을 때 미국의 그린 뉴딜의 개념은 기후 대응과 불평등을 같이 해소하겠다. 그리고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EU의 그린 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새롭게 성장하겠다. 2050년 넷제로 가겠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목표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겠다. 이게 그린 뉴딜을 하는 이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린 딜입니다. 모든 전환은 정의롭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 영향받는 사람들을 먼저 지키겠다. 저는 우리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할 때 그린 뉴딜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기후위기 심각하고 불평등 심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마음을 모으면은 뭔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하는 이유도 저는 좀 더 멋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목표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인프라, 에너지, 건물 바꾸는 것, 수송, 농업, 생태계 보호, 우리가 그린 뉴딜 하면 화석 에너지만 없애는 걸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사회 모든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의 영역은 에너지, 농업, 그리고 건물, 수송, 자연 생태계, 폐기물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요. 동시에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돈을 그린 뉴딜의 미국은 10년 동안 2,000조, 약 200조를 쓰는 거고요. EU의 그린딜도 10년 동안 1,354조, 약 140조 정도를 연간 쓰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정말 예산을 투입하고 돈을 써서 사회가 바뀌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이 우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넷제로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노동과 환경, 안전, 정의로운 전환을 표방하고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제도도 개선하고 뿐만 아니라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을 전환하는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린 뉴딜은 오히려 불평등에 대한 저항,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강하다면은 제가 유럽의 그린딜에서 받은 거는 온실가스 줄이는 것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국경세 같은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유럽인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온실가스를 열심히 줄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물건을 만들 때 석탄 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해서 썼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EU가 만든 물건과 한국이 만든 물건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물건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 함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EU는 한국에서 물건이 수입될 때 이 물건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를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세금을 붙이겠다라는 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벌써 논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이런 거죠. 우리는 온실가스 열심히 지키는데 다른 나라 안 지켜. 그럼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받아야겠는걸? 자, 이걸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자라는 게 EU의 그린딜에 저는 들어가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집중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듭니다. 동시에 석탄에 대한 투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백처럼 이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에너지로 만들었는지를 묻고 있는 경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후 문제가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물건 만들 때 탄소가 얼마만큼 내재되어 있는지, 이 물건 만들 때 어떤 에너지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하는 경제가 되어 있고 자동차, 석유로 달리는 자동차를 생산 판매 금지하는 이런 제도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 준비 어떻게 되어 있냐고. 저는 이 그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얘야 이랬더니 산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 한 2달 쓰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 한 4개월째 쓰고 있는데요. 이러다가는 1년 내내 마스크를 쓰는 세상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도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세계 9위, 석유 8위,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석탄 소비 세계 4위, 석탄 해외 투자 세계 3위입니다. 정말 그냥 다른 나라를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엄청나게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태세 115개국 중에서 48위이고 OECD 국가 중에 32개 국가 중에 31번째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저는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법 많습니다. 심지어 저도 이 법 만드는데 엄청나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스스로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체계적인 이행 점검 수단이 없어서 정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행하지 않았고 평가하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7억 톤을 넘어섰고요. 이게 오늘 하루 우리가 전기를 쓰게 된
그 전기와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에너지 지도입니다. 동해안에 있는 핵발전소들, 그리고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소들, 그리고 이 전기가 오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탑이 오게 됩니다. 도시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소비합니다. 도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지역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 누군가의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도 같이 바꿔야 합니다. 에너지를 쓴다면 그 에너지에 대한 책임과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는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그림도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해 툰베리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기후 시위를 했을 때 호주 총리가 애들은 학교 가서 공부나 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들, 우리는 당신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후 위기가 닥친 지구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다고, 우리는 간절한데 당신은 간절한 것 같지 않다고, 우리는 권한이 없는데 당신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저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져 있고, 오늘 질문이 빅퀘스천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어떻게 답을 할까요?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 이야기를 5월 12일 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들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맞춰보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 만들겠다, 뭔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하겠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대통령의 말씀으로는 제가 바꾸고 싶거나 그린 뉴딜에서 얘기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 정부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에 어떻게 표현이 될 건지, 어떤 방향으로 담길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린 뉴딜 얘기한 거 반갑습니다. 하지만 배출 제로, 우리의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디 있는지 빠져 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 담아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려점이 있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바로 3일 전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아까 우리가 해외 석탄 발전 투자 세계 3위 국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한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석탄 발전 투자하는 것을 계속하기로 이사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한국의 그린 뉴딜의 개념인가요? 여전히 해외에 석탄 발전소를 투자하고 한국에 석탄 발전소를 지으면서 넷제로라든지 그린 뉴딜을 얘기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게 될 거다. 이제야말로 정말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제가 그리는 그린 뉴딜은 모든 부처, 그러니까 환경부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의 그린 뉴딜이 주류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경제정책에 탈탄소가 담겨야 되고요. 교육부는 기후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산업부, 환경부, 여성가족부도 그린 뉴딜을 통해서 성평등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거냐, 화석에너지가 빚어낸 이 시스템에서 이걸 어떻게 모두에게 공정한 일자리와 평등한 기회, 코로나19가 만든 이 불평등한 노동시장, 노동에 어떤 평등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고 할 때 장밋빛으로 녹색 일자리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석탄발전소, 내연기관 이런 데 문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그냥 녹색으로만 가자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용노동부는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정책에 따른 고용 충격과 녹색 일자리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전 부처가, 그리고 공무원과 학자, 시민사회 운동가, 시민, 다양한 직장과 일을 하는 사람들, 다양한 연령층 모두가
이 그린 뉴딜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린 뉴딜도 환경부의 그린 뉴딜이 아니라 모든 부처의 그린 뉴딜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좌초 인프라, 좌초 산업 이런 얘기를 쓰는데, 좌초 인프라는 잘 작동할 줄 알고 공항도 짓고 고속도로로 닦았는데 수요가 줄고 비행기 다닐 이유가 없으면서 그 인프라가 거의 쓸모없이 되는 게 좌초 인프라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만금, 김해, 제주2공항, 대구통합공항, 무안-광주통합공항, 공항 건설 계획만 해도 5-6개가 넘습니다. 자, 코로나 완전히 세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우리에게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5개의 공항을 짓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이 돈을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국면이 우리에게 뭘 일깨워줬습니까?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서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공의료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질병이 생기든 아프더라도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춰놓는 것들이 사회보장체계, 의료보험체계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내가 적정하게 주거권을 보장받으면서 집에서 집을 안전하게 얻고 살 수 있다.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가까이에 공원이 있어서 또는 가까이에 친구가 있어서 위기에 대해서 함께 헤쳐갈 수 있는 연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토목에 쓸 예산을 사람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린 뉴딜에 들어가 있는 국토교통부의 건물을 바꾸는 거, 공공 건물들을 더 안전하고 폭염과 한파에 견디면서도 쾌적하게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더 이상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거나 이 전력 분야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거나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제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지역에서 에너지 생산해서 지역 사람들이 고용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의 순환형 에너지 자립 마을들, 이런 것들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의는 시작입니다. 정부가 7월 달에 발표를 하겠지만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면 전 세계적으로 2050년 넷제로를 향한 산업 대전환에 저는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도 같이 가야 하고요. 그리고 12월까지 2050년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무엇인지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2050년 넷제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2021년도부터는 국회의 그린 뉴딜 입법이 진행이 되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가 오늘 던지는 큰 질문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한 대계획들이 다음 대선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음 대선은 대선과 지선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지역을 재발견하게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이 멈춘 곳에서 이제는 우리는 지역에서 놀고 먹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얼마나 단단하고 안전한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는 지역을 재발견하고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그린 뉴딜의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한 지자체들이 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곳들이 비상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선언은 정말 비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목표를 정하고 조직과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겁니다. 지난해가 아니죠. 6월 달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26개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놀라운 진전입니다.
이 지자체들을 설득해서 비상선언을 하려고 한 지자체당 30번의 전화를 걸어서 설득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하고. 그래서 한 150개 정도 넘어섰을 때는 그 지자체들한테 전화해서 150개가 선언을 했는데 혹시 빠지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설득해서 비상선언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우리 구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 지자체 장들한테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언하셨잖아요. 선언하셨으면 행동해야죠. 지금 국회에는 약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국회의 기후비상선언에 관한 결의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제 시작하는 것 같긴 합니다. 시작하는데 이 시작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선언한 기초지자체들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까지 여기에 확인할 때 우리나라 지자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226개가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뭐 아니면 도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엄청 하거나, 그러면 어쩌면 이게 우리의 저력일 수도, 배터리가 나갔네요. 이게 우리의 저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봤더니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배송 물량이 너무 늘어나서 플라스틱 천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도 많이 늘어나는데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원과 녹지시설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린 뉴딜을 이런 분야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많이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고, 자전거는 많이 탈때 대중교통은 회피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에 더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초록의 공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파리 시장님 당선되셨는데 이분이 내가 당선되면 주차장 6만 개 없애겠다라고 공약하고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텃밭과 놀이터로 바꾸겠다. 파리를 이제 거의 자동차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15분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놀고 먹고 보살피고 물건을 구매하는 모든 서비스가 15분 내에 자동차 없이 가능하도록, 이제 파리는 자동차가 매우 불편하고 다닐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파리 시장님의 공약이었고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공약도 내셨어요. 파리에서는 이제 전광판 없앤다. 그리고 파리에서 에어비앤비를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사회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저는 우리가 상상력을 훨씬 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온실가스 줄이고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은 이전에 시장에 맡겨뒀던 방식으로는 저절로 답을 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의 많은 상상력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아마 다음 주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저는 원전 하나 줄이기부터 시작해서 이 거대 도시 서울을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도시로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서울시의 그린 뉴딜은 건물과 이동과 에너지와 폐기물 관리하고 공원, 그래서 공원을 이번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린 뉴딜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남의 그린 뉴딜은 석탄 발전소가 없는 충남에 대한 대안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의 50%가 충남에 있거든요. 그러면 석탄 발전소 빠졌을 때 충남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그린 뉴딜에 담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기후에너지과 만들었다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그린 뉴딜은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무상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몇몇 지자체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을, 그리고 주거 공간을, 집의 크기가
너무나 행복의 질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 모두 집에서 일하고 놀고 쉬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적정한 모두가 인간다운 주거의 질을 공급받기 위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재생가능 에너지가 지역민의 소유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2,300만 대의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를 저는 수소차, 전기차로 대체한다고 문제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어떻게 계획할지, 대중교통을 얼마나 확충할지, 자전거 타고 다녀도 교통사고 걱정하지 않을 만큼 안전하게 만드는 거, 이런 방식 없이 지금처럼 전기차, 수소차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도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도 마트에서 3분의 1 정도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려지는 소중한 먹을거리들, 이게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플라스틱 이대로 되면 정말 바다에는 고기 반 플라스틱 반이 될 겁니다. 공원, 우리가 얼마나 초록의 공간을 많이 갖고 있는가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제가 그리는 그린 뉴딜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돈의 방향을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고, 기후위기 걱정되면은 지금부터 움직이자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걸 하는 방식의 수단이 그린 뉴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린 뉴딜이 저희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좀 더 나은 사회. 그래서 2030년이 됐을 때 우리 탄소 예산 다 써버렸어. 어떡하지? 뭐하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에게 남아있는 8년, 10년, 2020년부터 2030년은 너무 절실한 시간들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20년을 살아왔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절실한 10년이고, 이 10년을 우리가 어떻게 갈까? 늘 그냥 이런 내용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들을 국회가 하고 정부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불교인들이 원하는 그린 뉴딜의 방향은 뭘까? 이 내용이 꼭 담겼으면 좋겠다.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할 때 이 내용 꼭 담겨야지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우리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 저마다 진짜 사회를 바꾸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자 써보면서 얘기하고 다듬어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